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영혼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 1권 2장. 1권 2장이 맞나 모르겠네요. 표현을 제가 책을 안 보고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1권 2장에 대한 내용 하겠습니다. 조금 그 내용이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11시, 오전 11시인데 11시 55분인데 빨리 작업을 해볼까 하고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빨리 내용 가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영혼에 관하여 1권 2장이라고 제가 이제 한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제 식대로 바꿔놨어요. 각색을 해놨으니까 책을 그대로 따왔다고 보긴 좀 어렵고, 약간 많이 설명도 붙이고 저만의 표현도 많이 붙였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 영혼에 관하여를 읽을 때 참고 자료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영혼의 관하여를 보실 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지금 혹시 몰라서 메모장을 켜놨거든요. 그래서 메모장이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을 보도록 할게요. 말하고 싶었던 게, 이 화면이 살짝 잘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좀 고려하면서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잘리면은 감안을 좀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 진행해 볼게요. 영혼에 관하여 1권 2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이전 사람들의 입장을 살피자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영혼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가졌었는지 살펴보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영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세 가지 얘기하는데, 운동하는 거, 그리고 감각하는 거, 비물체적이라는 거, 이 세 가지 특징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특징을 운동으로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로서 인식 감각력으로서 보면서 원소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하네요. 제가 했는데, 아무튼 먼저 그 영혼의 특징, 운동으로 본 이유, 그걸 얘기합니다. 먼저 왜 그렇게 보냐? 영혼을 이제 운동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데 짧게 나오고 이게 좀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제가 모아놓긴 했는데, 일단 이전 탐구자들은 영혼이 깃든 것은 운동한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 애들은 다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영혼이 없는 애들은 안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거는, 영혼은 운동과 관련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초의 원인을 찾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최초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최초의 원인은 원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 다른 것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최초의 원인을 진짜 운동하게 하는 거라면은 다른 것에 의해서 운동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운동을 일으켜서 다른 존재를 운동하게 만드는 거여야 하는데, 그래서 영혼은 몸의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몸의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영혼보다 앞서되는 원인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이 영혼이라는 게 지금 뭐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뇌적인 의미, 인간이 그 신체를 움직일 때의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영혼에 앞서 있는 뭐 어떤 원인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면서 다른 것의 운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른 것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운동하지 않는 건 안 된다. 스스로 운동하는 것만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운동하지 않는 거는 운동을 전달할 뿐이지 운동을 발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영혼이 그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영혼은 몸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운동하는 것, 제일 운동자,
뭐 원동자 이런 표현으로 이게 나오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다른 것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운동하지 않는 거, 뭐 운동하지 않는 건 다른 것의 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입장이 빈약하다 이거예요. 왜 빈약하냐면 운동하지 않는 것이 운동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운동을 전달하는 거 말고 운동을 일으키는 거는 운동하지 않고도 가능한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배안의 선언 얘기가 나와요. 배안의 선언 얘기가 나오면서 배를 운동하게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운동을 안 하지만 배는 운동하고 있다 이건데 여기서 운동은 장소 이동에 대한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선원들은 배에 앉아서 그냥 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팔 운동은 운동이라고 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가만히 있다. 운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이동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운동하지 않는 선원이 배의 운동을 발생시키고 있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약간 논법을 전개해 나갈 때 사변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선원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비판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영혼의 특징으로 인식과 감각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원소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왜 도대체 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이것도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일단 영혼은 인식과 감각 능력을 지녔습니다. 영혼이 있는 거는 인식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운동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인식이나 감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유사한 것끼리 인식된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적인 것이 있어야 물체적인 것끼리 이제 인식할 수 있고 물체적이지 않은 것끼리는 인식할 수 있고 근데 물체적이지 않은 것과 물체적인 것은 서로 인식을 할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끼리만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게 인식을 담당하더라. 그러면은 인식하는 대상이 뭐냐? 결국에는 어떤 물체 아니냐? 물체 아니면 사물 아니면 뭐 개념인데 영혼은 어떤 원소로서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거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써도 영혼은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형이상 개념들,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인식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 인식과 관련해서 보면은 감각적인 것들을 인식하는데 결과적으로 영혼은 감각적인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생각으로는 유사한 것에 의해서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영혼도 물체들과 비슷한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만물의 기초가 되는 원자가 몇 개 있는지 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불로 있다, 세상의 원자는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이런 입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원소가 하나라고 본 사람들은 잠깐만요. 영혼이 하나의 원소라고 본 사람은 영혼은 하나가 되고 여러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람은 영혼이 여럿이라고 하는 상황이 놓이는데 뭐 물론 이거는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는 없죠.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원소 원리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책은 원리라고 나오는데 그 원리라는 표현보다 그냥 원자 원소라고 보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면 또 복잡하니까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원자와 원소, 그 모든 만물의 기초적인 그 원자가 물체냐 비물체냐에 대한 또 입장이 갈린대요. 그래서 뭐 물체적인 거 아니면 비물체적인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입장이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물의 원리 이 의미도 맞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집니다. 근데 복잡한 설명을 또 하면은 너무 얘기만 많아지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원소로 봤을 때 흙은 영혼으로 취급되지 않는 그 원소입니다. 어떤 학자도 흙을 이제 기본 원소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고체로서 너무 딱 정형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흙을 영혼이라고 제시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흙은 좀 불쌍한 측면이 있죠. 오히려 흙은 영혼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더 강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부터는 그 이전 학자들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게 데모크리토스예요. 데모크리토스의 입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혼은 불이라는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불이 왜 영혼이라고 보냐, 영혼을 불이라고 왜 보냐라고 했을 때 불이 어떤 입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물체적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스스로 운동한다. 열기를 지니고 있으니까 막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운동한다 이거고, 다른 것들의 운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불 있는 곳에다가 뭐 화장지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화장지가 그 열기에 의해서 올라가잖아요. 열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기보다는 그 대류작용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운동시키기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영혼의 특징에 상통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불인 것 같아 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영혼은 다른 것을 운동시키는 것으로서 불이나 열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파편적인 거를 제가 한 군데 모아놨기 때문에 좀 중언부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튼 데모크리토스는 영혼을 불이나 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내용이 또 거기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논리,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논리에 따르면 불은 잘 살펴보면 구형의 원자래요. 구형의 원자로 생겼는데, 이 구형의 원자들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운동을 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영혼의 특징을 지닌다, 영혼으로서의 조건을 지니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의 이제 입장 또 추가적인 건데,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구형의 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서 호흡을 얘기합니다. 호흡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호흡의 원리가 뭐냐면, 일단 그 동물 내부에는 구형의 원자가,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구형의 원자가 속박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속박되어진 게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동물 외부에 있던 힘이, 외부에서 뭔가를 압축하려는 그 힘이 이제 동물의 내부를 압박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뭐 중력적인 거 이런 걸 받는지 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압박을 하고요. 그렇게 압박을 하면은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찌부될 거 아니에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찌부가 될 텐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찌부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구형의 원자, 즉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뭔가 찌부돼서 밖으로 나가 버린다 하는데, 뭐 시체를 보게 된다면 시체가 쭈그러들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뭐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이제 내부의 원자들이, 몸이 찌부되면서 내부의 그 구형의 원자들, 이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외부의 힘에 그 버틸 힘이 필요하죠. 버틸 힘이 필요한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그 구형의 원자라고 한 이유가, 그 우리가 대기에서 보는 조그만 티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불의 원자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에는 이 불의 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외부의 그 우리를 찌부시키려는 그 외부의 힘에 대항할 힘을 지녀야 되는데, 그 힘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힘을 주는 모든 구형의 원자들이 이제 운동하게 한다 했잖아요. 운동하게 한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니까, 힘을 주는 이 외부에 있는 구형의 원자를 빨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호흡을 하면 대기 중에 있는 구형의 원자들을 획득하게 되고, 이 원자들이 이제 내부에서 운동하는 거죠.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갇힌 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외부에 맞설 힘을 준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호흡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내쉬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또 영어는 지성과 동일하다, 지성과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왜 동일하냐? 지성은 분할될 수 없는 물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성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뭐냐? 예, 분할될 수 없다. 영혼도 분할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운동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특징은 영혼의 특징과 상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은 영혼이다. 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영혼과 지성을 동일하게 보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데모크리토스의 입장. 데모크리토스는 영혼과 지성이 일치한다고 또 봤어요. 이 두 번째 입장인데요. 보게 되면은 이 호메로스의 시구 중에 헥토르였나? 헥토르가 다른 생각을 하며 쓰러져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대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걸 보고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감탄을 하면서 저 좋은 문장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성과 영혼이 함께 동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생각을 하는 다른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생각을 하는 지성과 그다음에 쓰러지는 움직임을 관할하는 영혼이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혼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례다 이거죠. 근데 동시에 작용한다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같은 거니까 동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데모크리토스의 입장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볼게요. 아낙사고라스의 입장. 아낙사고라스는 지성이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운동을 일으킨다고 했기 때문에 지성과 영혼을 같다라고 본다면 아낙사고라스도 영혼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낙사고라스의 입장을 하나씩 살피게 되는데, 아낙사고라스는 지성과 영혼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영혼을 지닌 존재들은 지성을 지니고 있기는 한데 뛰어난 지성은 영혼을 지녔다고 해서 지성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해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보면 인간과 동물은 영혼과 지성을 공통적으로 지니지만 뛰어난 지성은 일부 소수의 인간만이 지녔다. 이런 특징을 보면은 영혼 있는 애들이 다 뛰어난 게 아니네. 어떤 애는 뛰어나고 어떤 애는 안 뛰어나네. 그러면 뛰어난 지성을 지닌 애랑 일반 지성을 지닌 애랑 똑같다고 취급을 못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뛰어난 지성은 영혼이 있다고 해서 지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성과 영혼이 동일하다 해줄 수는 없다 라는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영혼이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의 등급이 영혼의 질이 똑같냐 이렇게 보면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부정당할 수 있는,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예. 모든 영혼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라고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아낙사고라스가 이제 또 한 얘기가 지성이 더 순수하고, 이 순수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영혼보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순수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영혼과 지성은 똑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성이 왜 순수하다라고 했는지, 단순하고 순수하다라고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성을 기반으로 현상의 운동이 생겨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 표현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성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지성을 말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모든 세계의 질서를 가리켜서 지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성이 인간의 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행성 운동에도 지성이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습성에도 지성이 작용을 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질서를 관할하는 게 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서 파악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질서 같은 것들은 지적인 것에 해당이 돼요. 지적인 것. 네, 그렇다 보니까 지성으로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성을 기반으로 현상의 운동이 생겨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성의 운동은 지성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아니고요. 신의 지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지성은 세계의 근본 원리로 존재하여 순수하다라고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리잖아요. 그야말로 세계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원리가 순수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반면에 영혼 같은 경우는 뭐 그 순수한 원리, 어떤 질서를 말하는 건 아니죠. 뭐 물론 인간의 질서, 생명체의 질서, 뭐 행위의 질서 이런 걸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신체와 섞여 있고, 신체와 섞인 것 자체만으로 그냥 단순한 원리로서의 있는, 원리로서 존재하는 지성과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근본 원리로 인식되지 않으니까 영혼은 순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영혼은 동일하지 않다. 근데 이 점을 제외한다면 운동을 일으키고 뭘 한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영혼과 지성 동일하다고 해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크죠.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지성은 다른 무엇과도 공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지성은 세계의 근본 원리로서 존재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은 다른 무엇, 지성의 작용을 받는 다른 무엇과도 공통된 특징을 갖지를 못하죠. 게다가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성과 비슷한 무언가를 세계에서 뭐 찾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제 인간의 지성도 그렇고 뭐 동물의 지성도 그렇죠. 앞서 보면 이제 동물도 영혼과 지성을 공통적으로 지닌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런 지성이라는 거는 뭐 다른 무엇과 공통된 특징을 갖지는 않더라, 뭐 물체로서의 특징을 지니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신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고, 정신적인 측면은 지금에 이르서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공간도 지니지 않고 시간상에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은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세계의 어떤 존재하고도 비슷한 특징을 지니지 않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아낙사고라스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일단 아낙사고라스는 영혼과 지성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설명을 좀 안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성이 어떻게 사물들을 인식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물의 인식 원리에 대한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네. 그러니까 좀 뭔가 부족하다, 이론으로서 그 주장이 뭐 좀 부족한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빨리 할게요. 의외로 내용이 길었어요, 이게. 아무튼 그 다음 봅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입장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영혼은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소들 각각이 영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흙도 영혼이고 뭐 공기도 영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봤던 이유, 흙과 물, 에테르, 불, 사랑 같은 것을 혼동하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이유는 각각이 고유한 영혼을 지녔기 때문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약간 이데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흙이 원소, 영혼이라고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제1의 뭐 원소, 뭐 만물의 기초 때는 뭐 원소로 쓰인 건 아니니까 좀 앞서 내용하고 다르죠.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각각 구분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고유한 영혼을 지녔기 때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은 원소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에 영상으로 또 따로 하기도 했었는데, 티마이오스를 보면 영혼이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듯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티마이오스에서 인식을 설명할 때는 그 조화의 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화의 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같음의 원, 다름의 원이라는 걸 두 가지 원을 이제 플라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음의 원이 울리면 같음이 나타나는 거고, 다름의 원이 울리면은 다름의 그 다름을 인식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식 자체가 원소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원이라는 어떤 영혼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요. 혼적인 것. 왜냐면 그 원 자체가, 그 플라톤이 말하는 원 두 개가 있는데 그 원 자체가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제대로 정리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플라톤의 입장을 또 보는데 생물체의 구성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입장하고 좀 다른데, 이제 생물 자체는 이데아와 개개의 것의 기본이 되는 외형적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추를 얘기를 하는데, 시추 자체하고 개개의 시추 어디 있죠? 각각의 실제 시추는 같진 않다. 그 인간을 찾으라고 해보면 우리는 인간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존재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 자체는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시추 자체는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시추 자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적인 그 이데아하고 기본적 외형적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시추 자체가 갖고, 각각의 실제 시추는 이 기본적인 특징을 조금 약간 변화시켜서,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길고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새끼손가락이 손가락 중에 제일 짧아요. 네, 이런 보편성을 이제 제시하는 게 시추 자체, 뭐 그것 물질 자체 이런 거고, 각각의 이제 시추나 각각의 손가락들은 이 공통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구현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 이데아에 대한 부분, 네, 이데아 하나의 이데아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데아가 하나냐 여럿이냐, 이걸 가지고도 비판을 하는데요. 네,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에 플라톤이 이제 또 플라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성은 1이고 알은 2고 의견은 면의 수, 감각은 입체의 수다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지성은 1이고 알은 2이고 의견은 3이고 감각은 4라고 합니다. 앞서 여기서 말한 지성은 인간의 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질서의 측면의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순수하다, 근본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1이 되고, 그 근본 원리인 거를 파악해 가면서 존재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하면서 알미 나타나죠. 그래서 2. 그다음에 의견은 이제 그 이해는 없고 어떤 입장만 갖고 있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지성적인 것과 이제 알미 있는데, 여기에 다른 세 번째 것이 돼 버려요, 의견이라는 건. 예, 그래서 3이고 감각은 4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플라톤이 이제 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지, 맥락상으로는 플라톤의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플라톤을 보면서 본 적이 없는 내용이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는 사물에 의해 파악되는 사물들의 형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는 실제 물체가 아니기에 형상이자 원리다,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1에 대한 실제 자료를 찾아봐, 실제 뭔가 대칭되는 사물을 가져와봐 했으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숫자 1, 우리가 보통 말하는 1이라는 기호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것도 실제 1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1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소통을 하려면 기호가 필요하잖아요. 예.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전달할 때 기호에 해당이 될 뿐이지, 그 1과 1에 해당되는 개념의 그 실질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상이다. 예, 형상이다. 이론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수들도 원소로 이루어진 물체, 사물을 통해 파악되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수는 지성, 암, 의견, 감각에 의해 파악되는 형이상학적이면서도 이제 감각적인 것들의 현상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뭐 밥을, 예를 들면 밥을 먹었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고 해봤을 때, 이거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의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의문은 실제 사물, 존재하는 실체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지칭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도 이런 밥을 먹었나라는 생각에도 이제 하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에서도 수라는 거는 형이상학적인 것의 형상이기도 하고 감각적인 것의 형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아직도.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벌써 30분 됐는데 오랜만에 좀 기네요. 역시 이래서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영혼을 수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수로 보는 입장은 어떻게 보냐면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영혼이다. 약간 좀 엄청난 입장이죠. 근데 이게 생긴 걸 보게 되면 이런 입장이 왜 생기는지를 따져보면 별 좀 희한한 접근을 합니다. 네, 수라는 게 지금 보면은 형이상학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다 했잖아요. 여기 안 나왔네요. 네, 수라는 게 형이상학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들의 형상이다. 형이상학적인 것, 생각과 같은 것도 수를 지니고 감각적인 것도 수를 지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 모든 것에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지성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지성은 질서, 원리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동작 원리, 작동 원리, 구성 원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랑 영혼이 모든 것에서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비슷하네가 되는 거예요. 예. 수도 모든 것에 있고 영혼, 지성, 원리 이것도 모든 것에 있네. 비슷하네. 그러면은 수랑 영혼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거라는 조건이 또 있잖아요. 영혼은 스스로 운동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수에서도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영혼이다, 영혼의 수다, 이렇게 나아가는 엄청난 창의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있어요. 1에 대한 의미, 2에 대한 의미, 3에 대한 의미, 저는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운동하는 수, 아니면은 뭐 조화를 나타내는 수, 뭐 이런 것들 수학 보면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수학 보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피타고라스 학파의 입장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영혼은 공기고 공기가 운동을 발생시킨다 라고 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부 사람들은 영혼은 공기 중에 티끌, 조그만 뭔가 라고 했고, 영혼이 티끌의 운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영혼이 운동하는 것,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이런 입장을 제시한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겁니다. 별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탈레스를 볼게요. 탈레스는 돌이 철의 운동을 일으켰기에 돌도 영혼을 지닌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소문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돌이 이제 자석이겠죠. 철을 운동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석이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게 맞다, 운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 말에 지금 제가 꼬였는데, 아무튼 운동을 일으키는 거는 영혼을 지니기 때문에 자석이 철의 운동을 일으켰다면, 그리고 켰다면 이제 영혼을 지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게 뭔가 만물에 깃들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런 메커니즘,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 현상을 발생시키냐, 그걸로 봤을 때 발생시킨다고 하면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나중에 가면은 쇼펜하우어는 의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다 볼 수 있고, 디오게네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공기가 입자가 잡고 공기를 통해 인식과 운동을 하므로 공기가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보면 지금 목이 좀 간지러운데, 공기가 입자 중에 가장 미세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모든 것의 원자 원소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를 원자로 삼아서 나머지의 불, 물, 흙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존재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 만물이 이제 공기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공기를 통해서 인식하고 비슷한 것끼리 감각하고 인식하는 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끼리 인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공기를 통해서 운동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많아요. 이게 한 페이지가 좀 길었어요. 아무튼 빨리 또 합시다.
네, 디오게네스나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목이 간지러워서 잠깐만요. 오늘 물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아무튼 보면 피타고라스도 공기, 그 다음에 디오게네스도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도 증기, 비슷한 뭐 약간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증기는 비물체적이고 운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영혼이다 얘기를 하는데, 증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증기가 가장 비물체적이래요. 뭔가 형상화 될 수가 없다 이건데, 불도 마찬가지죠. 불도 그래서 비물체적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증기가 항상 흐르는 운동을 한다. 항상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운동. 그 말인즉 이제 계속 운동하고 있는 존재, 스스로 운동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보는 거고, 존재하는 것들도 보니까 존재하는 것들도 어떤 식으로 나름의 운동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면 존재하는 것도 항상 운동하고 증기도 항상 운동을 하니까 얘네 둘이 뭔가 관련이 있다. 증기랑 존재하는 것들이 뭔가 관련이 있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증기가 모여서 존재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기가 모든 것에 그 운동을 야기하고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증기가 이제 운동을 전달하면은 존재도 증기니까 그 운동을 수용하고 인식도 가능하게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증기가 증기의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것들이 비슷한 특징을 지니니까 증기야말로 이제 영혼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봤던 거죠. 참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 다음으로 알크마이온의 입장입니다. 알크마이온은 그 영혼이 항상 운동하는데 신적인 것들이 항상 운동하기 때문에 불사적인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불사적이라는 표현을 뺐네요. 아무튼 영혼의 이제 불사성, 영혼이 불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제가 안 적어놨네요. 보면 불사적인 것이라 불리는 행성별, 하늘이 항상 운동한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 특징이 영혼의 특징과 공통된다. 왜냐? 영혼도 항상 운동하니까. 그래서 둘이 닮았다. 둘이 닮아서 영혼도 불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폰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히폰. 히폰은 모든 씨는 스팜으로 물이 영혼이자 씨가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상세히 보면 씨가 존재를 일으키는 최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이 이제 영혼과 관련이 되고, 그에 따라서 씨의 공통된 특징, 씨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씨들의 공통된 특징인 스팜을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포는 피는 영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씨가 아니니까. 반박할 논리가 아주 명확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크리티아스입니다. 크리티아스. 크리티아스는 피가 감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피가 영혼이다. 이 경우는 이제 그 감각 능력을 말할 때, 이제 인체 안에서 감각을 가능한 게 뭐냐 했을 때 피다라고 하니까 피를 영혼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이네요. 영혼에 대한 접근 중에는 이제 어원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경우에서 이제 좀 많이 영혼에 접근하곤 하는데, 뭐냐면 이제 영혼을 뜨거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다라는 표현이 끓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사전 검색해서 찾아봤던 거라 불확실한데, 아무튼 끓다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이제 이유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끓다가 이제 뭐 그 체온을 지닌다, 열기를 지닌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영혼을 차가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흡과 냉각 때문에 이제 영혼이 푸시케로 불게 된다 하는데, 저는 이 점, 호흡이라는 측면에서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과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단순히 영혼이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게 보면 맞긴 하네요. 아무튼 저는 호흡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한 40분 떠들어서 피곤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못하겠지만, 아무튼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모아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네, 설명은 좀 없죠. 그냥 이렇게까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네, 이런 사고의 원리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수용해 가는 후대 학자들이 이제 또 논리를 펼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마주하는 문제, 그들이 마주하는 문제가 이런 점들에서 기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내용 자체가 좀 약간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알아두면은 나중에 다른 학자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해할 그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물론 그런 걸 이해하려고 이런 걸 알 필요까지는 없긴 하죠. 아무튼 그렇기는 한데요. 오늘도 너무 길었고, 네, 역시 좀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명을,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설명을 좀 대충 했고, 자세히 못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데까지만, 네, 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저는 점심을 먹어야 하므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